나는 오랫동안 나 자신을 성실한 어른이라고 믿어왔다.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의 눈치 보느라 내 한 끼를 줄이면서도 가족에게는 더 좋은 걸 먹였다. 그렇게 모은 돈이 통장 3개에 나눠져 있다. 나만 아는 노란 스티커가 붙은 수첩에 잔액이 적혀 있고 도장은 서랍안 붉은 끈 팔찌와 같은 칸에 있다. 팔찌는 남편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 손목에 묶어준 것이고 나는 그 끈을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다. 흔들리지 말자. 나는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다. 며느리는 늘 웃는다. 예쁜 웃음이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흐릿한 그림자가 느껴질 때가 있다. 어머니, 요즘엔 모바일로 공과금 내는 게 편해요. 그렇게 말하며 내 핸드폰에 뭘 깔아주었다. 자잘한 알림들이 떴다. 입출금, 자동이체, 공지. 처음엔 편했다. 그런데 어느 날 승인번호 4자리 입력이라는 알림이 떠서 내버려 두었는데 그날 저녁 통장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다. 이거 내가 했니? 며느리는 잠깐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제가요? 전 몰라요. 어머니가 하신 거 아니에요. 내 심장이 서늘해졌다. 나는 혹시 내가 뭘 잊었을까? 수첩을 펼치니 잔액이 달라졌다. 메모 옆에 누군가 다른 필체로 적은 정정이라는 2 글자가 눈에 걸렸다. 내 글씨가 아니었다. 그날 밤 서랍을 열어 도장을 확인했다. 없었다. 도장 대신 붉은 끈 팔찌만 덩그러니 있었다. 팔찌의 매듭이 느슨해져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랍 앞에 앉아 숨을 고르다 팔찌를 손목에 다시 묶었다. 남편이 내게 말했다. 흔들리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나는 흔들린다. 경계심과 서운함과 자책이 서로 얽혀 목구멍으로 가시처럼 올라왔다. 아들은 바빴다. 전화하면 회의 들어가. 나중에 얘기해. 그 말이 전부였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손녀 효주뿐이었다. 할머니, 왜 팔찌 자꾸 만져? 괜히 마음이 떨렸어. 효주는 내 옆에 앉아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렸다. 작은 집, 문에 자물쇠 2개. 왜 자물쇠가 2개니?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집 문은 잠금이 2개래.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할머니가. 아이의 말은 종종 크게 들린다. 며느리와 나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열쇠를 돌리는 사람들. 이웃 김 씨는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 말했다. 요즘 젊은 것들 부모 통장 슬쩍 보는 거 일도 아니라던데. 내가 아는 댁도 시어머니 도장으로 대출 받아서 나는 그 말을 흘려듣고 싶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대출이라는 단어가 둔탁하게 울렸다. 그날 밤 또 알림이 왔다. 신용조회 안내. 나는 화면을 껐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이 왔다.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보증 서류 확인 차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은행으로 갔다. 직원이 내 주민증을 확인한 뒤 말했다. 며칠 전 신청하신 건 관련해서요. 내 목소리가 먼저 나갔다. 제가요? 저는 그런 걸 신청한 일이 없는데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다. 여기 어르신 인감증명 첨부되어 있고요. 직원이 내민 복사본에는 분명 내 이름과 주소가 있었다. 그리고 낯선 필체의 서명. 붉은 도장 자국. 나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내 보증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한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다시 열었다. 도장은 여전히 없었다. 대신 서랍 깊숙이 작은 영수증이 끼어 있었다. 효성 이력이 38만 5천 원 전액 결제. 날짜는 한 달 전. 나는 그날 뭘 했던가. 기억이 흐릿했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네가 의료기계를 샀니? 며느리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다고 하셔서 마사지기 요즘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말끝이 흐렸다. 나는 그 말에 화가 나야 하는지 고마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저녁 효주가 내 방에 와서 수첩을 뒤적였다. 할머니, 여기엔 왜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어? 그건 내가 잔액 적어두는 거야. 근데 왜 두 줄이 있어? 수첩 한 장에 같은 날짜가 2번 적혀 있었다. 하나는 내 필체, 하나는 다른 필체. 같은 날, 같은 금액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 마음이 이 수첩처럼 어지러워졌다. 며칠 뒤 김 씨가 또 들렀다. 문턱에서 힐끗 우리 거실을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뭐 남의 집 일에 참견하기 싫지만 며느리가 여기저기 알아본다더라. 요즘 영목이지 어쩌고. 그 말은 내 귓속에서 비수처럼 튀었다. 내 집, 내 남편과 함께 꾸린 이 벽지와 가구들, 내 노년의 마지막 의지. 그걸 담보로?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너 우리 집을 담보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며느리는 그제서야 어깨를 떨어뜨리며 말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 말에는 꼭 오해가 아니라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날 밤 나는 팔찌 매듭을 다시 조였다. 잠들기 전 문을 잠그며 2개의 자물쇠를 확인했다. 하나는 집의 문, 하나는 마음의 문. 그런데 새벽녘에 문이 덜커덕하고 열리는 듯했다. 나는 거실로 나가 소리를 낮추었다. 누구야?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놀라며 돌아보았다. 어머니? 제가 쓰레기 버리려고 며느리는 지갑을 손에 쥐고 있었다. 지갑 속에서 붉은 도장 손잡이가 잠깐 빛을 반사했다. 그게 뭐야? 며느리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다. 어머니께서 매번 두고 잊으셔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의심과 최근의 공포가 엉켜 폭발하려는 순간 효주가 불쑥 나타나 말했다. 엄마가 이거 매일 들고 다닌 이유는 며느리가 급히 말했다. 효주야. 아이가 멈칫했다. 나는 다음 날 스스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어제 그 서류 누가 가져왔나요? 직원은 신중하게 말했다. 대리인이었고요. 변호사 자격증 사본이 함께 있었어요. 변호사. 나는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며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다. 나는 수첩을 넘기다 오래전 페이지에서 꾹 멈췄다. 아들 사업, 보증 금지라는 내 글씨. 그 아래 낯선 필체로 정정 긴급시 가족 합의로 가능이라는 문장. 그날의 기억이 아주 먼 데서 희미하게 떠올랐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해, 아들이 작은 가게를 시작할 때 나는 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눈물 젖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정정이라는 단어를 들었던 것 같다.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이틀 뒤 며느리가 정장 차림으로 집에 들어왔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검사 결과는 일단 좋대요. 다행이에요.
나는 뭐가 다행인지 물으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이에요. 어머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비해서 미리 서류를 정리해 두자고 했어요. 어머니가 원치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며느리는 잠깐 목을 축였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갑자기 판단이 어려워지는 날이 오면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게 어머니 뜻대로 할 수 있게. 나는 서류 뭉치에서 내 이름을 보았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서류들. 연명치료 의향서, 재산관리 위임장, 간병 관련 동의서. 낯선 단어들 사이로 내 삶의 내일이 얇게 눕혀져 있었다. 나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치밀었다. 왜 나에게 먼저 말하지 않았는지, 왜 내 등을 밀면서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았는지. 그때 효주가 작은 노트를 들고 들어왔다. 표지에는 내가 붙여둔 노란 스티커가 더 붙어 있었다. 할머니 노트. 아이가 펼쳐 보였다. 첫 장에는 내가 적은 듯한 글씨로 나는 내 돈을 내가 쓰고 싶다. 하지만 무너질 때 누군가가 나를 잡아주길 원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이어졌다. 어머니, 이건 며느리입니다. 지난달 어머니와 얘기 나누고 제가 받아 적은 말이에요. 어머니가 다음날 기억 못 하실까 봐요. 제가 월요일마다 노트에 옮겨 적어두고 있어요. 나는 노트의 날짜들을 바라보았다. 반복되는 요일, 같은 시간대의 메모. 내 말과 며느리의 글씨가 함께 있는 페이지들이 연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정정이라고 적힌 부분은 내 말이었다. 급할 땐 가족끼리 힘을 합칠 수 있다. 다만 내 존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자유를 잃었다고 느끼실까 봐. 조금만 더 준비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내 가슴이 저몄다. 내가 의심으로 쌓아올린 벽이 무너지고 그 뒤에 그들이 쌓아올린 작은 방패들이 보였다. 그러나 이상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다. 그 신용조회와 보증 전화. 나는 물었다. 그건 아들을 위해서였니?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며느리는 파일에서 한 장을 꺼냈다. 낯익은 상호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생전에 거래하던 조합. 과거 보증 해지, 신청서 미완라는 제목.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서류 정리를 하셨는데 마지막 해지 하나가 남아 있었대요. 그게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와 함께 그 보증을 끊으려고 움직였어요. 어머니 도장이 필요했고 혹시나 모를 오해 때문에 잠깐 제가 보관했어요. 죄송해요. 내 머릿속에서 오래된 풍경이 일어났다. 남편이 하얀 봉투를 들고 들어오던 날, 이젠 너 혼자 두지 않게 정리할게라고 말하던 낮은 목소리. 그 약속이 종이 위에 눕혀져 있었고 그 종이를 일으키는 일을 며느리가 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김 씨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며느리가 우리 집을 담보로 영모기지를 알아본다던 소문. 그건 왜 그랬어? 며느리는 차분히 말했다. 어머니가 항상 제 눈치를 보시잖아요. 돈 쓰는 것도, 병원 가는 것도. 그래서 어머니가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영모기지. 제도도 옵션으로 알아본 거예요. 선택지는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싫으시면 안 합니다. 나는 그 말에서 비로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들었다. 그들은 내 것을 빼앗으려던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여러 개의 문을 만들어 두고 있었다. 내가 어느 문이든 고를 수 있도록. 문득 효주가 부엌에서 쪼르르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은 팔찌 말고 이거 해. 아이가 작은 고무줄 팔찌를 건넸다. 형형색색의 비즈가 엮인 촌스러우면서도 귀여운 팔찌. 나는 웃어버렸다. 그래, 오늘은 이걸로 하자. 새 팔찌는 조금 헐거웠다. 끼고 나니 배시시 마음이 풀렸다. 옆에서 며느리가 조용히 말한다. 어머니 팔찌 매듭이 자꾸 느슨해져서 제가 은은하게 고정하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실리콘 고정고리 작은 거 하나 해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가운데에서 고맙다는 말이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나는 혼자 시장에 나갔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예전처럼 검정 고무신을 끌며 천천히 걸었다. 단골 떡집 할머니가 내게 인사를 했다. 오랜만이요, 사모님. 나는 웃으며 떡을 샀다. 계산대 옆에 조그만 탁상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을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을 느끼면 됩니다. 낯간지러운 글귀인데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다. 나는 떡을 사서 집으로 돌아와 부엌 식탁에 올려놓고 며느리를 불렀다. 맛 좀 보자. 며느리는 작은 접시에 떡을 담아 내 앞에 놓았다. 그 손길이 그동안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마음들을 조심스레 건드렸다. 나는 떡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쫀득했고 달았다. 그리고 오래 씹을수록 고소했다. 내 삶도 그랬다. 질기고 달고 고소했다. 때로는 목에 걸려 물을 마셔야 했지만 결국 삼킬 수 있었다. 밤이 되어 창에 비치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 눈과 주름, 팔찌, 얇아진 손목, 그리고 눈빛. 며느리와 마주 앉아 나는 말했다. 네가 한 일을 다 이해한 건 아닐지 몰라. 그래도 알겠다. 너도 나처럼 떨렸다는 걸.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혹시 저를 믿지 않으실까봐. 하지만 어머니가 오해했다고 말해주시는 순간을 기다렸어요. 나는 고개를 젓고 웃었다. 오해했다. 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건 나를 속이는 말 같아서. 대신 내가 배운 걸 말할게. 멈춤. 사람은 늙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나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이 있구나. 며느리의 눈가가 젖었다. 다음 주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갔다. 변호사는 서류를 하나씩 설명했고 나는 내 목소리로 동의하거나 거절했다. 보증해지는 끝까지 마쳤고 영목이지는 옵션으로 열어두되 당장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나를 위한 별도의 생활비 계좌를 만들고 거래 내역은 매주 같은 시간에 나와 며느리가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수첩에 노란 스티커는 계속 붙어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옆에 작은 초록 스티커를 하나 더 붙였다. 초록은 신뢰의 색, 내가 방금 정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효주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도 자물쇠 2개야? 아니, 오늘은 하나만 잠그자. 아이가 웃었다. 근데 엄마는 안에 있지.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거실엔 햇빛이 넓게 퍼져 있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내 컵을 꺼내 물을 따라 주었다. 물은 맑았다.
투명했고 작은 기포들이 잔벽을 따라 올라갔다. 나는 그 물을 천천히 마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흔들리면 잡아줄 손을 찾자. 그 손을 뿌리치지 말자. 이웃 김 씨는 여전히 우리 집 앞을 지나가다 창을 훔쳐보지만 나는 더 이상 문 뒤에 숨지 않기로 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눈으로만 본다. 그 눈이 진실이 아닐 때도 많다. 나도 그랬다. 이제 나는 다른 눈을 하나 더 달기로 했다. 내 안에 두려움만 보던 눈 말고 누군가의 선의를 보려는 눈. 그렇게 보면 세상은 조금 덜 무섭다. 밤이 깊어갈 때 나는 수첩의 첫 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덧붙였다.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 덕분에 전등을 끄고 누웠다. 잠들기 전 팔찌를 한 번 더 만졌다. 매듭은 단단했다. 손끝에 닿는 끈의 감촉이 안심이 되었다. 눈을 감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흔들려도 괜찮아. 내가 내 이름을 잃지 않으면. 나는 그 말에 대답했다. 응, 나 아직 내 이름을 안 잃었어.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2개의 자물쇠가 있다면 오늘 하나만 잠가보자. 믿음은 때때로 1개의 자물쇠로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혹시 내일 흔들린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손을 뻗어보자. 잡아줄 손은 어디나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혼자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덜 외롭다.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다. 내가 오해한 것과 내가 배운 것,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 듣고 있다면 마음속에서 딱 1번만, 아니 2번 눌러달라. 내일의 내가 또 길을 잃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나의 내일을 보여주겠습니다.